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대뜸 불러주실 줄 모르고 저쪽에 앉아있다가, 원래 이런 거죠, 혜정씨? 저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제 소개는 제가 하나요? 아니면 해주시나요? 뉴스와의 뉴스 진행자이기도 하면서 또 숙제 드린 건 아니고 여쭤본 거예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제가 하려고요. 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실까봐. 뉴스와에는 전 작년 12월까지 이슈토크 쩐이라는 프로그램 MC를 갔었고요. 현재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네, 공식 명칭은 일단 대학 교수고요. 방송 활동도 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신달자 선생님만 아니라 그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선생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앉아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보시지도 않았는데 저는 참고로 저도 약간 뭐 굳이 저를 시하고 연관하는 진짜면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과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나오셔서 아버지도 신춘문예 시로 등단을 하셨던 문인이셨고요. 또 저희 작은 언니도 국문과를 나와서 현재 시인은 아니지만 시집도 냈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학이랑 조금 떨어져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인생도 사실은 시나 문학과 상당히 가까운 삶을 지금까지 40여 년을 저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신달자 선생님은 제가 일단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감히 저하고 너무 이렇게 겹치는 제 인생하고 물론 이렇게 세대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하고 저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기사나 이런 걸로 선생님을 만나면서 와, 선생님 꼭 만나고 싶다. 제가 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재창 씨 아시겠지만 이 진행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신데 제가 막 저 선생님 꼭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졸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요. 또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소개를 잠깐. 선생님 모시는 것도 제가 할까요? 네. 일단 선생님 모시고 나서 함께 말씀 나누죠.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세요. 신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역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선생님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시간을 드리는 게 서로에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방청객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신달자입니다. 이쪽을 보고 있어서 옆에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 사람이 많으시네요. 네, 모르셨죠? 이렇게 많이 계신지.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재창 씨는 왜 엘코를 안 받으세요? 재창 씨라고 불렀죠? 네, 저보다 한참 동생이니까요. 네, 워낙 시를 좋아해서 시노래를 많이 만들고 부르는 우리 가수셔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성함은 장영자 십자십니다. 네. 시 활동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문학의 꿈은 있으셨는데 아버지도 결국은 생활을 위해서 교편을 잡으셔서 마지막에는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떠나셨고요. 신달자 선생님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한마디 하는 게 다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네이버 검색에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신달자 딱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국의 대표 시인이에요. 되게 지상하고 재미없는 말일 것 같지만 한국의 대표 시인 또 이것만큼 선생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일 이슈되고 있는 게 그 엄마와 딸 책 쓰신 이후로 상당히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하시고 엄마와 딸 그 에세이집 나온 이후에 엄마와 딸 참 여기저기 그쵸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여성을 위한 인생 십각이라든가
또는 뭐 마흔의 생활 그런 말을 배웠다. 엄마와 딸 이렇게 여성에 관한 책들을 산문을 많이 냈었죠. 네, 네. 시도 그랬고, 네. 지금 뭐 굳이 연세를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2살 정도는 더 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젊은 남자들 앞에서 나이를 물으면 좀 곤란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 뻘이 아니라 사실은 예, 저희 큰언니 뻘 정도 되시는데요, 사실은. 인생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문인으로서의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아무거나 물으세요. 벌써 등단하시고 문학 활동을 하신 지 50여 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죠? 네, 50년. 네. 네, 딱 50년. 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 좀 뭐 50년이라는 그 세월이 주는 어떤 새로운 느낌이랄까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아니면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86세에 삼성병원에서 이제 2000년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는데 예.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병원안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60년도 더 쓰셨죠, 글을.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지금도 백지를 보면 그때는 되게 손으로 썼으니까요. 예.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 그 대한민국의 그 시의 규제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어떤 그 시인도 예. 그 60년을 넘었어도 그 백지를 보면 아직도, 떨린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50년이 지나니까 네. 그 시의 속살 같은 거 네, 그런 게 이제 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생겨요. 네, 이제 아주 새로운 초보가 되는 거죠. 아, 50년이 지난 지금요. 네, 새로운 초보가 되지만 정말 이걸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네, 그런 생각은 정말요? 네. 저 그거는 되게 의외인데요. 문인으로서 50년을 살고 또 이렇게 한국의 대표하는 시인으로 인정받는 선생님께서 잘한지. 그러면은 만약에 시인이 아니었으면 뭐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있으세요? 시인이 또 되겠죠. 결국은 네네네 그렇겠지만 시라는 게 사실은 한 편 한 편 쓰여지는 게 문학 한 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또 어려운 작업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 네. 말씀은 네. 50년이 됐다고 해서 시가 쉬워지는 건 예, 아니라 예. 좋아하기는 되지만 네 그만큼 했기 때문에 좋아하긴 제 생활에서 남자를 빼고는 많이 살았는데 시를 네. 빼고는 못 살지 않나. 그러셨죠. 네. 50년 되시니 시의 속살을 이제 막 시의 속살을 막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감히 저는 지금부터 시를 써도 시의 속살을 보지도 못할 텐데 그 느낌은 어떨지 저는 감히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을 상당히 많이 타셨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뭐 대표적인 시에 관한 상들 혹시 그 상들 중에 조금 이렇게 의미 있다 뭐 이런 특별한 상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어떤? 네, 가장 이거 가지고 상을 타니까 정말 좋다. 예. 네, 그것이 대산문학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교보에서 주는 물론 상금도 많고 예. 또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종이라는 시집에 대해서 제가 애착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신문을 보니까 네. 한 10년 전이죠. 그 10년도 좀 더 됐구나. 예. 그 신문을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종이가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종이가 사라져. 종이가 사라진다면 그럼 뭐가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또 한 열흘쯤 있다가 또 다른 신문에서 또 큰 제목으로 종이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오려가지고 그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시간만 나면 읽고 그러면서 종이가
없고 사라진다면 그럼 뭘까? 그건 어떤 세계일까? 그리고 시인에게 있어서 종이란 어떤 사물이 되는 건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에 대한 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70여 편을 썼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요. 나중에 또 한 달 있다가 보니까 너무 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그 70편을 아주 한순간에 지워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쓰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절박하게. 예, 그래서 그 시인에게 종이가 무엇이고 또 이 우리들의 삶에서 종이가 무엇이고 요즘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쓰는 문화라는 말 속에서 네. 종이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종이 시를 썼죠. 그래가지고 그 시집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상도 한 두세 개 타고 네. 또 이제 그 스페인어, 영어, 몽골어 이렇게 지금 현재 번역반도 나고 그래서 그 시집에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뭔가 그게 확 홀딱 반해가지고 네. 그 했던 그 시절들이 굉장히 행복했었죠. 점점 우리가 그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자판을 두드리잖아요. 기억을 이렇게 꺾는 이 맛을 잃고 그냥 탁탁 치는 걸로 이런 시절에서 이제 종이가 사라졌다 이런 면에서 시인들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의 젊은 시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또 시를 쓰기도 하잖아요. 종이에 이렇게 감각을 느껴가는 쓰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작가들 그러니까 시인이나 소설가 중에서 네. 지금 현재 손으로 쓰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자판을 두드리지만 그래도 그 쓰는 데 대한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잡지사에서는 예. 그 소위 말해서 그 유필이라는 거, 예. 유필이라는 거 이제 시인이 쓰는 거, 이 유필이라는 것은 일본 말이라 그래서 요즘 그 교보에서는 교보 서점 예. 거기에서 그 송글씨 송글씨. 확산돼 그 내가 그 이 원장을 맡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글씨로 해서 이제 올해 어떻게 우연히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걸 보내서 예. 내년에는 한번 크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리라고 그랬는데 네. 손글씨 문화 확산 운동을 또 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끔 제가 리포트를 낼 때 딱 한 학기 한 번을 리포트를 손으로 쓰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처음에는 애들이 저 교수 왜 이렇게 부닥다리처럼 저러나 왜 귀찮게 저러나 이러는데 정말 다르다는 걸 알려주려면 실제로 시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조금 이렇게 딱딱한 얘기로 시작을 한 건 이제 조금 선생님 인생의 속살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기 위해서인데 선생님이 문학을 언제 시작했고 뭐 이런 걸 찾아보면 아버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중학교 때 첫사랑 때문에 그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예. 태어나서 6.25도 겪고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때 이제 어머니는 저에게 그 무용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교육에 대해서 집념이 아주 강한 분인데 그 대구는 그때만 해도 길이 나빠서 우리 그 고향에서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대구가. 근데 그 대구 무용학원을 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네. 뭐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죠. 예, 그러나 이제 무용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그 서울에서 온 남학생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전학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아버지가 예. 우리 고향의 검사로 발령이 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온 그 거죠. 시골에 왔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중학생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익숙한 남학생들은 네. 그건 사내도 아니었어요. 눈에 안 들어. 아주 구질구질해 보이고 네, 네. 네, 그럴 때인데 이제 금방지게 짝이 없던 그런 때죠. 네. 아니 걔들도 나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 서울 학생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상의 세계 속에 한 인간이 탁 나타나는 네. 그런
예, 그리고 이제 걔가 이렇게 배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온 거예요. 아, 네. 예, 배제 이렇게 떠서 음. 모자를 쓰고 뭐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네. 어쨌든 멋있어. 그 아이가 무슨 뭐 미남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키도 자그마하고 이런데 네. 색다르다는 뜻에서 나는 그 아이에게 그냥 인생이 멈춰섰어요. 와. 그 중학교 중2 2학년 때. 때. 네. 조금 그 우리 고향에서는 그걸 올된다고 그러는데 아. 뭐 아무튼 일찍 예, 일찍 깼어요. 네. 떴어요. 예. 그 남자 문제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예. 뭐 잠도 못 잤어요. 와. 예. 자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저기 자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생각한 게 네. 그 아이에게 어쨌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는 해야 하는데 네. 방법이 없죠. 내가 네. 제일 잘하는 거는 무용인데 걔를 데리다가 무용도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글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 집은 돈은 많았어요. 그때 네.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다고. 예, 사업에 아주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세제소, 전미소, 도가 뭐. 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뭐 아버지 얘기 하나만 해도 뭐 몇 시간 네, 걸릴 네. 텐데 그 6.25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굶으니 아니 집이 다 무너져서 집을 네. 세우겠다고 해서 제재소를 만들었고 예. 사람들이 많이 굶으니까 정미소를 만들어서 이제 했어. 네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부자가 되고 나서 우리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집이 있고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감정을 달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도가 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술을 못 드십니다. 아, 정작 네. 아마 일생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맥주 한 병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이제 술 근처도 못 가시는 분인데 예. 그 이제 감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인데 이제 그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얘기를 지금 계속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중2 때 첫사랑 얘기하다 지금 네, 내 그 아버지 남자에게 네. 뭔가 내 말을 갖다가 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글을 생각했고 예. 그리고 그 글 아버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무당책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예. 그 저기 오빠가 예. 국문과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국문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근데 어쨌든 그 집에 가면 시집이 있는 걸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걔한테 그때 우리는 부자였기 때문에 추석 빔을 해줬어요. 어머니가. 새 옷을. 그때는 고무신 이렇게 꽃그림이 그려 있는 고무신을 네. 이제 사줬는데 그걸 이제 늘 이렇게 안고 잤어요. 아까워서. 근데 그걸 걔한테 주고 시집을 빌렸어요. 근데 그게 김소월 시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집을 걔가 막 떨면서 이거 우리 오빠가 알면 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밤새 베꼈어요. 뭐 시집 한 권 베끼는 거 일도 아니죠.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베껴서 아침에 걔를 돌려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애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 이제 지금 아직 걔를 뭐 정식으로 둘이서 만나본 적도 없는데 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중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네. 그 시집을 가지고 어쨌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일종의 연애 편지군요. 중학교 일종이 아니라 연애 편지. 중학교 연애 편지. 졸업할 때쯤 될 때까지 한 500통을 썼어요. 매서 쓰니까 그걸 다 전달을 하셨어요? 그게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네네네. 편지를 들고 걔가 이렇게 우리 고향이 이렇게 황강에 흐르는 물가에 살았는데 네. 들고 가서도 못 줬어요. 그래서 한 통도 전하지 못하고 아이고. 걔는 서울로 가고 나는 부산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그렇죠. 헤어졌죠. 예, 걔는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서로 압니다. 좋아하는 걸. 절대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 이후로 기침처럼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친구 소식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게? 네,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서울에서 예, 또 예. 대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아, 네.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그때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어. 근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그 2학년 때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골 아이가 처음으로 서울로 온 거죠. 네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이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그 이제 선생님한테 여기 우리 친척이 있는데 곧 돌아가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관광을 못 한다. 네. 그래서 하루를 비웠어요. 그래서 서울을 이제 걔를 알아가지고 종일 찾아다녔어요. 도남동 어디였는데 결국 내가 걔 아이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서울 와서. 사랑의 힘이군요. 그래 이제 찾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걔가 학교 끝나고 왔어요. 어떡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도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얼굴은 아는 아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 여기 우리 친척 집에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딱 세우더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거 우리가 뭐 돈 주고 학교에서 사라고 했는데 샀다고 하면서 칼 지브란의 선지자라는 책을 나를 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S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를 줬어. S. 걔 이름에도 이제 그 S가 S가 들어가군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책을. 그런데 그 이제 그러고는 이제 서로 안 보면 네. 또 잊어버리죠. 뭐 그러다가 그냥 그 아이도 나중에 근데 좀 용서할 수 없는 게 제 친구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걔가. 어떻게 친구 동생이면 그 당시 그 같은 마을에 살던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잘 예. 살아요. 잘 살아요? 이제 서울대 서울대 나와서 예. 뭐 어디에 사장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도 넓고 이제 나도 넓고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어. 근데 그래도 여러 남자 있는데 그래도 걔가 좀 낫대. 좀 이렇게. 궁금하다. 그 뭐 공개는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아니요, 걔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애들 우리만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근데 그걸 네. 뭐 아쉽고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래 너 그때 뭐 그렇지 않니? 뭐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부럽다, 그죠? 첫사랑이 아련하게 기억 속에 있는 것도 물론 멋있지만.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가 걔가 그래 나를 좋아했고 네. 그런 애가 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참 좋아 보인다. 나는 네가 굉장히 대견해. 그래요, 걔가. 걔도 선생님한테. 지금 뭐 70이 훨씬 넘었어요. 예.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반. 그렇구나. 예. 몇 살인지 저는 감이 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첫사랑으로 시작한 김소월 시인의 시집을 밤새 베끼고 있는 선생님의 그 중이 시절 모습을 쫙 떠오르면서 그 자체가 또 낭만적이네요. 요즘은 이 휴대폰으로 낭만이라기보다는 찍으면 끝나는 그렇게 거예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네. 힘은 뭐든지 다른 것도 견디게 하는 힘인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 내가 재창 씨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힘으로 다른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죠. 이 사랑은 그런 어떤 간접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부산에 갔을 때 재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이럴 때 처음에 낯선 곳에 가가지고 그랬겠네. 그때도 그 아이도 서울에서 이렇게 살겠지 예.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했고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걔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좋았다고 대한민국을 후비고 다니면서라도 걔하고 결혼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흠해지는데 그 흠해지는 것도 좋았어요. 우리가 뭐 한 인간한테 그렇게 목을 매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도 좋고 네. 그때 최선을 다해서 걔를 사랑했던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각자 늙어서 다 가정을 이루고 네. 그래 우리 잘 살았다 그지? 이렇게 다 늙어서 만나는 것도 좋고 그러나 절대로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야, 저도 선생님 큰언니 뻘 된 나이가 제가 되면 저도 그렇게 아련하게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아련하지도 않아. 그래요? 만나봐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아련할까 못 만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첫사랑 중2 때 그 서울에서 전학 온 첫사랑 남자친구, 뭐 남자친구까지 안 됐지만 혼자만의 남자친구 때문에 시를 접했다면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네. 그때 이제 그 김소월 씨를 베끼면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을 갔거든요. 예. 근데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글씨가 좀 악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산으로 보내면서 좋은 기회다.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편지를 써라. 그러면 네가 막 글씨가 좀 늘지도 모른다. 이거 뭐 시를 쓰라는 게 아니고 네. 글씨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글씨가 자꾸 계속 나빠지면 네. 용돈을 얼마 상한해서 계속 조금씩 깎겠다. 그랬어요. 네. 편지가 안 주면 깎겠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편지를 잘 쓰려고 뭐 아버님 전 상서 네. 이렇게 쓰고 고등학교 있는지 때 그리고 뭐 일양 옥체 망가 사오시고 막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용돈 그래야 좀 이제 더 받아보려고. 잘 쓰는 네. 건 줄 알고. 그랬더니 그달 용돈이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걸 풀고 더 길게 써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꾀를 냈죠. 어떨 때인가 하면 이번엔 또 어느 시집이었습니까? 아니, 시집이 아니라 네. 저희 학교 앞에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 거기 가서 명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예, 예. 뭐 지금도 많은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뭐 파스칼이 말했다, 뭐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다, 뭐 노자가 말했다 이런 게 이제 쭉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네. 그걸 3권 샀어요. 3권. 그래서 사가지고 용돈 받으려. 많이 쓰면 들키니까 아버지 네. 편지 하나에 네. 2개 정도 넣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근사해져요. 뭐,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그 안에 불청객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난 뭔지 모르죠, 불청객.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름방학 때 갔더니 아버지가 막 그 홍군 상태. 네가 어떻게 불청객이라는 말을 다 아냐? 뭐 그때도 난 몰랐죠. 일단 초보다 막.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제 용돈은 날로 높아졌었어요. 선생님의 꾀가 또 빛을 발한 순간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접했죠. 접해서 결국은 이제 대학의 국문과에 가서 예. 결국 그런 베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부했고 예.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첫사랑과 용돈이 결국은 선생님의 시문학의 삶을 열어준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그렇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딱 꼽아주셨어요. 근데 또 그러고 듣고 보니까 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또 겹치기도 하네요. 그렇죠? 공부와 돈과 네, 그렇죠. 어머니 얘기까지 제가 딱 질문을 드리는 순간 시간이 확 갈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열린 선생님의 시에 흠뻑 빠진 많은 분들 중에 또 한 분이 오늘 선생님의 시를 직접 낭송을 하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네. 시는 끈이라는 시예요. 끈. 네, 오늘 시 낭송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낭송가 정은미입니다. 끈 신달자 내가 건너온 강이 손등 위에 다 모여있다. 무겁다는 말도 없이 손은 잘 받아주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꽤 수척해 있다. 툭툭 튀어나온 감줄기가 순조롭지 않았는지 억세게 고단하게 보인다. 허겁지겁 건너오노라 강의 성도 이름도 몰라 우두커니 쳐다보기만 하는데 뭐 이름은 알아 무엇하냐며 손사래를 치는 것인지
퍼런 심줄 줄기가 거칠게 건늙어 보인다. 그 강의 이름을 그냥 끈이라 하자. 날 놓지 못하고 기어이 내 손등까지 따라와 소리 없이 내가 건넌 세월의 줄을 홀쳐매고 있으니 자잘한 찬물결이 손등 전체에 퍼져 내가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세월의 주름은 더 깊게 내 손을 부여잡고 있다. 그 세월 소나기 힘이 장난 아니어서 아이의 잠 못 드는 밤 800개를 하고 그 감줄기들과 함께 흐르려 한다. 네. 아름다운 시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낭송을 들으면 또 좀 색다르네요. 그죠, 선생님? 끈이라는 시는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쓰여진 시인가요? 뭐 인생사 같은 거죠. 네. 대표적으로 참 아름다운 언어를 이렇게 쓰는 시인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요즘에 점점 또 아이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도 되실 텐데, 사회 이야기보다는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졌어요.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태어나신 곳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옮겨 다니신 거 보면 맹모 상창주교 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귀한 딸을 부산까지 고등학생을 이렇게 유학 보내기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텐데 상당히 교육열이 강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죠? 어머니가 뭐 한 여자로서 예. 그 교육열이 강했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의 운명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15에 그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는데 예. 아버지는 그 큰 집에 제사가 뭐 15개나 있는 예. 그런 그 장손의 며느리.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고 그렇죠. 책임이 이제 많은데 이제 그때는 15에 시집 가면 네. 시어머니가 있고 시할머니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청청시야라고 이제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말에 하면 맥을 못 추고 주로 이제 시할머니가 모든 걸 이제 관장을 예. 하셨는데 예. 그 첫날 밤을 치루는 새벽에 그 우리 어머니를 이제 불러내서 그러셨대요.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아들 셋만 낳아라 그러셨대요. 아들 셋만 낳아라. 그러니까 예. 이제 장손이니까 귀하니까, 예. 그게 아마 그 집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아버지 동생 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둘만 아니라 너는 셋을 낳아라 이제 네, 그런 뜻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임을 이제 져줬는데 네. 제가 7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이 아니라 제가 7째 딸이니까 어머니 마음고생이 이제 굉장히 많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 밑에 동생이 있죠. 남자 네. 동생이. 저는 삼촌이 하나고 고모는 많아요. 근데 그 삼촌이 이제 있으니까 삼촌이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동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머니는 기억자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자도 모르고 그냥 한 남자에게 그냥 맹신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보통 여자인데 우리 숙모님은 대구 경북역 오면 요즘은 서울대학가 그렇죠. 예. 어려운 이제 경북역으로 졸업한 재혼이고요. 예. 뭐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은 집의 딸이고 네. 우리 외할머니는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는 우리 숙모님하고는 굉장히 모든 신분이 달라요. 예.
어머니는 이제 축구를 하고 일만 하고 그 집에 노예처럼 살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들도 못 낳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요. 네, 그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여자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그게 문제가였던 게 아니라 예. 그 우리 숙모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이상하게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예, 자기 남편이나 잘 그냥 하면 될 텐데 숙모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커요. 예. 근데 그 뭐 글자를 모른다거나 네. 학력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다 그렇지만 치명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숙모를 이길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엄마는 이제 나중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딸 6에 아들이 하나예요. 예. 우리 엄마는 예. 나중에 아들 낳습니다. 제 밑에. 예. 아들 하나에 딸 6인데 우리 숙모님은 아들 6에 딸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누가 대접을 받았겠어요. 네, 그 시할머니, 예, 시어머니, 뭐 그러니까. 어른들. 예. 우리 숙모님은 그 집안의 보물이에요. 어. 네, 이렇게 모시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바람이나 피우고 그냥 돌아다니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삼촌이죠. 예. 삼촌은 이제 우리 고향의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숙모님은 자연히 사모님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신분도 높고 예. 뭐 아들도 쫙 그냥 네. 있고 예. 사랑은 독차지에서 받고 이러니까 그 숙모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 어머니 인생 전체를 불행하고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은 어머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포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딸에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기를 바라셨던 건 이제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 그 이제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았는데 저도 그거 기억이 많이 나요. 밤 12시에 딱 지내요. 우리는 예. 밤 12시에 딱 지내는데 제사를 한 번 지내면 집안에 1년에 15개 제사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거의 제사예요. 왜냐면 한 번 지내려면 일주일을 막 내내 엄마 혼자 이거 하니까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숙모는 일을 안 해요. 근데 다 차려놓으면 우리 숙모가 한 30분 전에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푸른 치마 같은 거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부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뭐 집어먹고 행님 이거 짜다 뭐 이렇게 한숨만 해. 아들 많은 우리 이제 여자야. 우리 숙모가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는 되게 예사로운 일이야. 아 그래? 뭐 네. 탕국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 예. 지낼 때는. 그거 이거 보고 행님 그 간장젓 가져왔어. 이러고 다 고쳐 자기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아 그런가 뭐 아이고 뭐 어쩌고 이러고 지나가는데 네. 그걸 못 보고 못 견디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딸이 6인데 셋째 딸이 제일 미인이에요. 그 딸은 어마어마하게 미인이에요. 우리 뭐 김태희, 김지미 뭐 하고도 겨룰 수 없는 미인인데 네. 원래 또 이렇게 얼굴이 이쁘면 또 성질은 좀 더러워요. 그 언니가 그걸 못 봐.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이제 또 이제 뭐 짜다 싱겁다 하니까 네. 우리 그 셋째 언니가 네. 숙모한테 대들은 거예요. 응? 우리 엄마는 말이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매일 이러는데 지금 와가지고 싱겁다 짜다 뭐 이런 소리 막 한다고 예. 막 대들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숙모가 네. 자기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누구한테도 나쁜 소리 안 듣다가 뒤로 이렇게 퐁 넘어갔어요. 기절했어 기절. 정말요? 그 족한테 그런 소리를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똑똑했던 거 아닐까요? 그 셋째가. 그래가지고 속이 시원한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 언니 막 뺨을 때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습은 됐는데 이제 밤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하고 밤새 울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새벽 5시쯤 딱 됐는데 하나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제2의 인생을 이제 만든 그 사건이. 이제 예. 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이미 틀렸는데 내가 가장 많이 가진 게 딸이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여성들도 이를테면 자기 원한 일안의 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그 무식한 여자지만은 그래서 아 나는 딸이 많으니까 내 딸 중에 하나를
동서보다 똑똑한 여자로 하나 만들어 보겠다. 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박사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예. 맨날 박사라고 그랬어. 아. 내 딸은 꼭 박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을, 그 셋째 딸, 셋째. 그때 이제 중학교 졸업을 바로 했는데 바로 마산여고, 그때는 마산여고가 좋았어요. 명문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럴 거려 뭐 모르겠는데 이게 마산여고로 보내니까 하숙을 시켰어요. 그것도 이게 우리 집안에 신씨 집안에 막 이렇게 막 갓선 할아버지들이 와서 우리 엄마 내쫓으라 그랬어요. 전에를 내쫓아. 세상에 이제 그때는 우리 고향에서는 여자들 대학도 안 보낼 때. 근데 고등학교를 그 어린 소녀를 외지로 보내니까 뭐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어른들이 남자들이 막 가설 쓰고 막 7명, 8명이 와서 그 난리를 하는데 그걸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넷째 딸을 또 하나 보냈어요. 그만큼 집요하게 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셋째는 너무 얼굴이 이뻐서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끌는 것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꿈을 이루지를 못해. 방학 때 이렇게 언니가 오면 아침에 대문을 이렇게 열면 남자가 서너 명 무릎 꿇고 앉아있어. 우리 언니를 만나게 하다가. 딸 주세요. 그렇게 남자들이 난리를 하더니 그냥 결국은 이화여대 가정과 시험을 쳤지만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 다른 과에 보내면 될 텐데 그냥 시집 보냈어. 결혼하려고 그랬어. 예. 그 이제 그러고 넷째 언니는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서울대 같은 데를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이 아이를 인정한다고 추천하면 그 서울대학 음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게 5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예. 55년, 56년 이야기예요. 그때 여기 안 태어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56년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언니가 서울대학에 소프라노였어요. 근데 이제 가기로 다 돼 있고 우리 네. 집에서도 그거는 이제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있었는데 예. 가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가수 현인 씨가 그 심사위원으로 젊은 현인이지. 네. 그때 현인 총각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이제 와서 언니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음대 네. 갈 나이니까 노래를 하나 해라 그랬나 봐요. 예. 근데 그때 여러분들 너무 젊어서 아무도 몰라. 이 사람도 모르고 모르겠는데 50년도에 제일 유행한 유행가가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제국제국 떨어져 쌓여있네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일단 주간 박수 한번. 네.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우리 언니가 불렀는데 현인이가 반했어. 현인이가 예. 거기서 일을 끝내보고 다음날 우리 고향에 왔어. 우리 집에 왔어요. 나 현인 씨하고도 같이 밥 여러 번 먹었어. 근데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 딸을 나한테 주면 정말 제일 좋은 가수를 만들겠다. 서울대학 가면 그거 뭐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좀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이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현인 씨를 누가 내쫓았냐. 우리 삼촌. 우리 삼촌은 그때만 해도 50년대는 그러니까 60년대에 그 우리 삼촌이 우리 고향의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네. 이게 정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가수가 나오면 따라가 있으면 집안 안 안 된다. 나왔어. 네. 50년대.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현인이를 쫓아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내후에 이제 그 언니는 네. 됐죠. 서울대가 못 갔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비극을 지금 막 단편적으로 조금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상하게 이 언니가 현인이 가고 나고 그리고 노래를 갖다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요에 대한 매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예. 나는 모르겠는데 대화는 안 해봤지만 시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시켜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때 막 가수를 시켰으면 나의 심 정도는 됐겠지. 그 당시.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들 앓다가 대학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결국 나중에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예. 몸이 막 있는 대로 약해져서 40kg 막 이렇게 돼서
하여튼 엄마가 막 죽지만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에 딸이 졌는데 예, 마산은 터가 나쁘다. 너는 부산으로 가. 이래서 제가 부산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우리 어머니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 두 딸을 전부 대학을 갖다 못 보내고 제가 결국은 이제 부산으로 네. 가게 되고 부산에서 이제 이런 결을 겪고 결국은 이제 숙대 제가 상도 받고 뭐 이래서 가셨죠? 예,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경남 백일장에서 1등해서 그때는 그것만 가지면 예. 특혜 자각생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숙대 국문과를 정했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뭐 김남도 선생 이런 사람 만나면서 예. 문학의 길을 저는 내가 인생에 가고자 하는 길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그냥 그렇게 문학의 길로만 간 겁니다. 한 번 흔들려 본 적도 없고 다른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을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많이 애를 썼죠. 네. 그런데 제가 저 서울 숙명여대에 올 때는 그 부산에도 연세대학이 있었습니다. 예. 전쟁 때 내려왔던 연세대가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네. 아버지는 그 길을 가라고 했고 안 된다고 얘는 서울 보내야 한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숙대를 가게 된 거죠. 그나저나 신지창 씨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인분들 오시면 중간중간 바뀌어드시던데 왜 이렇게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선생님 말씀 내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 말씀은 왜 이렇게 재밌지 푹 빠져들지 않아요? 막 듣고 네. 있으면 듣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 시간이 8시 50분이 다 돼가고 네, 이제 있어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우리 재창 씨 노래를 한 곡만 우리 듣고 해서 아, 노래. 선생님 시에 재창 씨가 직접 곡을 붙여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저 선생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시를 노래로 예, 직접 그 선생님한테 들려드리려고 지금 계속 막 두근두근 이렇게 기다리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창 씨가 곡을 붙인 시는 너의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그리고 좀 그림자라는 그림자가 시 두 개인데요. 어떤 거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아까 첫사랑 얘기하시니까 그 예. 노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입니다. 다른 시인데 네. 우연히 선생님의 노래를 이렇게 만들다가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하시는데 딱 그 상황과 맞아서 그래요. 눈이 없어도 갈 수 있느냐고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두 발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노라고. 이런 시가 있길래 즉석에 생각이 든 노래를 만들었어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런 언어들을 또 어떻게 재창 씨가 노래로 만들었을지 궁금하네요. 간단하게는 갈 수 있느냐고 눈을 감고 갈 수 있느냐고 두 발 없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두 발 없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다른 분의 시인데 선생님의 그 글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너의 이름을 부르면을 그러면 지금 네, 이어서 좀 네. 들려주시죠.
늦은 밤에 울음을 참아내면서 너를 찾지만 이미 너는 내 모든 표정 밖으로 사라져버린다. 같이 울기 위해서 너를 사랑한 건 아니지만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멀리 있고 내 울음은 깊어져간다.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멀리 있고 내 울음은 깊어져간다. 너는 멀리 있고 내 울음은 멀어져간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직접 시의 선생님 시의 곡을 붙인 노래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좀 혼내기 곡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시보다 못한 거야? 막 이렇게 혼낸대요. 좋죠 여러분. 저도 참 예. 음반 내셨어요 시승 씨? 아직 빨리 내세요. 빨리 내세요. 대박 나겠어요. 곡이 워낙 좋으니까. 아 선생님 모시고 정말 그 얘기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어머니 얘기 조금 더 그래도 우리 나눠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도 어머니가 20대 때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사실 지금까지도 힘들거든요 그게. 이렇게 딸을 결국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어머니 소원대로. 근데 어머니께서 하필이면 그 시어머니도 쓰러지고 또 남편 되시는 분께서도 쓰러지셨을 때 어머니가 그 바로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어쩌면 그때 많이 선생님도 힘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란 지금 어떻게 남아 계세요? 그거는 뭐 힘들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몇천 개의 죽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뭐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이제 딸 중에 하나를 동서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거 봐. 내 자식 중에도 너보다 더 똑똑한 애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네. 결국 이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대를 걸었지만은 저는 대학 졸업하고 뭐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도 하고 엄마는 계속 이제 뭐 석박사를 하고 이렇게 공부만 하기를 네. 결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결혼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섭섭해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우울하게 지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네. 그 저한테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있을 그럴 때인데 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니는 꼭 될 끼다 그 네. 소리를 매일 아침 전화해서 한마디씩 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전화기를 그냥 던져버리고 되기는 뭐가 되냐고 지금 될 가능성도 그때 없었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런데 이제 제 남편이 이제 얘기를 빨리 줄이면 제 남편이 77년도 5월에 쓰러졌는데 예.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죠.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데서 듣고 우리 언니들도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다른 데서 듣고 그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중환자실에. 근데 이제 그때 이래 보니까 딸을 그때 제가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42살짜리 애가 네. 그러니까 40년 전 얘기네요. 이제 2살짜리가 있었는데 그런 아기를 떼어놓고 그리고 병원에 매달리고 있고 뭐 밥도 안 먹지 그야말로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저한테 가진 그 기대를 그 순간에 지워 쟤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그게 가서 우리 올케한테 달자 이제는 틀렸더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 나와라 이러면 달자가 걸어 나오게 생겼더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는 몇 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머니는 그때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본 거죠. 이제 저렇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꺾으면서 결국 자기 인생의 생명까지 꺾은 겁니다. 남편 쓰러지고 6개월 만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급성 심장암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쟤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한 희망이 결국 어머니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도 내 마음에 하나 남아있는 거는 뭐였는가 하면은 그래도 너는 될 끼다. 그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그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현실은 나빴어요. 현실은 나빴습니다. 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난도 겪게 되죠. 뭐 남편이 그때만 해도 하루에 그 산소호흡기가 하루에 100만 원이었어요. 70년대는 그런 재활림 자체가 굉장히 나빴고 그리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은 뭐 언제 숨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또 그 35이었는데 그때 미망인이 될 수도 없었고 2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잃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거기다가 쏟았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난이 이제 봉착한 거죠. 남자는 죽진 않았지만 그래 이제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살아내려고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남자가 조금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경지에 우리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식물인가에 대해서 제 옆에서 내 옆방에서 9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24년을 갖다가 이제 투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쓰러지고 77년에 쓰러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3년 있다가 그러니까 그 80년도에 우리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을 직시한 겁니다. 이제 너는 꼭 될 끼다 라는 우리 어머니 말은 늘 커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에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잡상들, 이를테면 뭐 물건을 판다든가 하는 그런 걸 전부 없애고 그거 얘기를 또 하면은 시간이 되고 그걸 전부 내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셋째 딸, 넷째 딸 다 대학을 결국은 못 가게 되고 이제 다섯째 희망을 다 걸었는데 그 똑똑한 신달자가 26살에 결혼하겠다고 딱 하니까 그때 뭐 엄청 분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저를 이제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보낼 때 어머니가 저한테 3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두 번째는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도 돈이 필요하더라. 너는 돈도 벌어라. 그리고 이 2가지를 이루더라도 네가 여자로서 행복하면 엄마는 좋겠다. 그 3가지가 전부 다 우리 어머니가 안 가진 것이었는데 뭐 이를 실수 없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머니는 나로 인해서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가장 불행할 때 죽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중환자실에서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이 오직 일이었던 그때 이제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가 죽었지만은 내가 생활고를 이기고 그 속에서 오히려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를 받고, 그리고 그 남편이 너무 이렇게 위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렸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애기들은 어렸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인생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그 원동력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 달자야 너는 들기다.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석사를 졸업하면서 그 인생은 이런 게 반드시 보답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해도 반드시 그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저는 꼭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쓰는 책이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아이들도 내가 번 돈으로 교육도 시키고 뭐 우리 집도 사고, 그리고 빚도 전부 갚고. 예. 빚을 만약에 1,000만 원 빌렸으면 2,000만 원씩 갚았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돈을 제일 첫 번째 벌어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남편한테 차하고 기사를 줬어요.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타고나고. 네. 네. 그렇게 이제 하고, 결국은 이제 제가 나중에 본 돈으로 박사까지 했죠. 네. 박사까지 해서 이제 1992년, 제가 그때 나이 50이었는데 35세 남편이 쓰러져서 나이 50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부탁한 것을 두 가지를 이루었어요. 네. 예, 하나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꼭 박사가 되라고 했는데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어요. 두 번째는 월급이 나오니까 돈 버는 여자가 되라. 근데 이제 마지막에 행복한 여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내가 행복하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때도 이제 날로, 그때 남편이 그 200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정을 떼려고 그랬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다가도 막 총장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래 막 정신 문제가 막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젊은 교수한테 나 어떠냐, 나 행복하게 보이냐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이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 행복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행복이 도대체 뭔가? 나도 몰라요. 행복이 뭔지. 그래,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는 행복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흐뭇한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한글 사전에는. 그게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모든 것에 만족하고 흐뭇하게 된다는 것은 성당이지. 누구라도 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게 영원히 모든 것에 만족하고 흐뭇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인간이. 그럼 이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교수가 됐고, 월급이 나와서 돈을 벌고, 엄마가 생각한 마지막 이거 하나는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란 해가지고 한지에다가 내가 복걸식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현실을 껴안는 것. 이렇게 해서 제가 교수실에 붙였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행복을, 우리 어머니가 하라는 그 행복을 내가 스스로 내 머리에 왕관을 씌우듯이 나는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엄마가 나한테 부탁한, 나를 행산으로 보내면서 말한 그 세 가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기에 계신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누구나 자기가 인생에 거는 어떤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나이 들고 인생을 어려운 것도 살아내보고 좋은 것도 살아보고 이랬는데,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나에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참 오늘 수고했다,
너 오늘 참 잘했어. 네. 이렇게 스스로 오늘 우리가 남들이 보면은 이게 초라한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뭐 가수가 하나 노래하고 뭐 몇 사람이 앉아서 저희들끼리 뭐 잘 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꺼내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아름답고 기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노래로서 얘기하고 박수로서 응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수고하는 우리 가수한테 여러분들 함께 박수 한번 주시고 아름다운 또 고수 중에 이렇게 이쁜 여자도 있나. 옆에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예, 밤새도록 말씀 나누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시간도 있어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세상에 많이 선물해 주신 선생님께서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가장 본인이 생각한 대표 시를 등잔이라고 꼽으셨더라고요. 아니신가요? 아니 뭐 등장도 있고. 예, 제가 사실은 지금 뭘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직접 여러분들께 선생님의 시를 직접 선생님께서 이렇게 낭송하는 걸 선물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등장을 준비해 왔는데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로 하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선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생했네. 고생했네. 그럼 여러분 등잔이라는 시를 선생님의 직접 방송하시는 예, 모습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등잔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성성에 대한 건데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성에 대한 어떤 자기 몸속에 있는 여성성을 챙길 여유가 없이 살았어요. 네. 바쁘고 또 아프고 눈물겹게 살아내느라고 어떤 본능적인 자기 몸속의 여성성을 스스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백자라는 이제 인사동에서 등잔 하나를 샀어요. 백자 등잔. 그때는 쌌습니다. 그거 뭐 1,000원만 줘도 살 수 있는 건데 요즘은 한 5, 6만 원 줘야 사요. 그거.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나 샀는데 갔다가 그냥 어디 뒀는지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이렇게 그걸 보니까 그거 뽀얗고 참 썰만한 거예요. 예, 거기서 예, 그 힌트를 얻은 등잔. 인사동 상가에서 싼값에 들였던 백자 등잔 하나. 근 10년 넘게 내 집 귀퉁이에 허옇게 잊혀져 있었다. 어느 날 눈 마주쳐 고요히 들여다보니 아직은 살이 뽀얗고 도톰한 몸이 꺼멓게 죽은 심지를 물고 있는 것이 왠지 미안하고 안쓰러워 다시 보고 다시 보다가 기름 한 줄 흘리고 그 불을 켜보니 처음엔 당혹한 듯 눈을 가리다가 이내 발끝까지 저린 황홀한 불빛. 불을 당기면 불이 켜지는 아직은 여자인 그 몸. 예. 선생님의 낭송으로 마무리를 사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선생님, 저도 사실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직접 뵙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어도 또 다음 기회에 꼭 한번 선생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한 번 더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요. 끝으로 우리 하실 말씀. 네. 아까 저녁도 안 드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참 미안합니다. 우리는 사실 뭐 조금 먹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불의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이제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시간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두고 그래서 어머니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네, 술을 많이 들고 술을 먹고 오면
노래를 부르는데 꼭 하나만 불러요. 지겹고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술 먹고 입만 벌리면 저 노래 막 이랬고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죽고 또 내 남편도 죽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혼자 내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우연히 그 노래를 불렀어. 완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지겨워했는데 몸에 남아있는 거야, 그 노래가. 근데 뭐 그게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만든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은 예, 그 어머니의 그 피 같은 그 노래를 하나 해드리고 강물 흘러 넘치는 두 길의 길을 흐르는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없는 이 내 몸 흐르는 두 눈물을 어떻게 당신이 막으리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가사가 뭔가 하면 당신이 가는 두 갈래길을 내가 막을 수 없고 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당신이 막을 수 없고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노래를 수천 번 들어가지고 제가 엄마 죽고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앞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하는 노래 하나 했었는데 네. 혹시 저 이미자 씨, 동백아가 씨 같은 노래 좋아하시는데 예, 가사 같이 노래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여자 열쇠 같은 여러분도- 노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여자 열쇠 아시면 좀 나와서 같이 부르셔서 선생님 여자 도와주세요. 일생이 나오면 천사 몰라요. 하시는 것 같아요. 동영상 알아요? 부용산 산머리인데 네. 아세요? 너무 슬퍼요 이 노래. 산우리 그걸로 가능하세요, 세찬 씨? 잠시만 부르르 솔과 사이사이로 배우니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아오나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우리길에 하늘과 우르르 분이 잘 되겠는데요. 분위기가 좋아서 와. 내가 절대로 어디 가면 노래 안 부르는데 노래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우리 사수님 진짜 고생 많이 우리 여자 사회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혹시 저희 뭐 사인회 같은 거 마련서 있어요? 아, 예. 여기서요? 선생님 저기 책이 앞에 많이 기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엄마한테 하나 사인 받고 싶어서. 다음 공연은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날 민효 씨를